네, 안녕하세요. 김진우의 경제 비틀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저 진행을 맡은 이지은 기자입니다. 김진우의 경제 비틀즈 주인공 역할에 나와 계시는데요. 짧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호라고 합니다. 예전에 골드뱅크라는 회사를 해서 좀 알려져 있는데 지금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 세월이 많이 갔네요. 이제 후배들과 그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고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고요. 좀 한마디 덧붙이자면 지금 쓰나미가 오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있고 또 자영업자들의 문제도 있고 또 위중간의 경제 갈등이라고 하는 큰 쓰나미들이 지금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속에서 우리의 대책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씩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희 바로 첫 번째로 이야기 들어가볼 텐데요. 첫 번째로 비틀어 주실 분 주강진 연구원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죠? 네, 저는 요새 가장 핫한 주제 중 하나인 이 데이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데이터를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 형성에 대한 이야기와 두 번째는 그 데이터의 인프라가 될 수 있는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근데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제일 힘든 게 저는 공인인증서예요. 저는 왜냐하면 그 MS를 쓰지 않고 윈도우를 쓰지 않고 맥을 쓰거든요. 맥에서는 인증서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공인인증서 쓸 수 없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거의 못하는 것과 같아요. 은행 거래는 당연히 못하고 컴퓨터로 사건 검색 이런 것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맥 이외에 MS 컴퓨터를 그 용도로만 따로 쓰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미친 짓이 어딨나 싶은 일인데 근데 그렇게 해요. 그리고서도 저는 까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 3번 날리고 이렇게 다시 하고 그랬는데 거의 그거하고 비슷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근데 공인인증서 없앤다고 하고 또 그게 우리를 발목 잡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온갖 얘기를 다 했는데 제가 요즘 은행 가면 그게 더 불편해요. 지금 보면 저것도 많고 근데 왜 금융하는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게 사인하는 게 예전에 대여섯 개만 됐는데 지금은 제가 저는 통장을 그동안 만들어 놓고 쓰다가 최근에 어디 강의료 한번 만든다고 통장을 한번 만들러 갔는데 거기는 그 은행만 한다고 해서 만들러 갔는데 한 40개를 만들어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직장이 마땅치가 않은데 꼭 저거를 신용 저것도 있고 직장에 재직증명서도 끌어갖고 가야 되고 그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갖고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 직원으로 돼 있어갖고 직원이 아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냥 만들어 갖고 오라고 그래갖고 도장 찍어서 만들어 갔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그런 얘기 생각을 했어. 대포 통장을 만들려고 하면 야 이거 만들어 갖고 가는 이 서류는 수도 없이 만들겠다 이런. 아무래도 은행이 명분을 세울 때는 이제 고객들의 신용이나 보안을 위해서 내세우지만 사실은 은행의 명피용이죠. 은행이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을 묻죠. 우리는 이렇게 확인했다라는 의미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말씀 도중에 껴들어 죄송한데 저는 좀 거꾸로 문외한 쪽이다 보니까 하나 여쭈고 싶은 게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인증서가 왜 꼭 없어져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액티브엑스라는 것도 저는 사실 불편함을 못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불편함이라고 한다면 그냥 까시겠습니까 했을 때 예 한번 누르는 그 정도 불편함이라서 사실은 왜 이런 그쪽에 하시는 분들이 저는 오히려 그게 저의 보안도 좀 지켜주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안심도 되는 여지인데 이게 왜 꼭 없어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오히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첫 번째로 아까 잠깐 말씀하신 면피용이 말씀하셨는데 이 공인서를 따르게 되면 보안에 대한 책임은 더 이상 은행의 역할이 아니라 소비자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면 소비자 그 책임을 인정했을 때 약간의 배상을 받거나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보안의 문제라 그래서 뭐 그동안 고수해왔지만 이제 카카오라든지 이제 K뱅크가 들어오면서 활용성이 좀 넓어지면서 공인수 스스로 없애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그동안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액티브X가 더 문제인데 그 액티브X를 깔고 이제 플러그인을 깔게 되면 우리가 그 컴퓨터를 접근하는 통로가 하나로 한정이 되는 거예요. 예,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딱 그 하나의 길인데 문제는 그게 뚫리면 우리나라 모든 보안 체계를 마음대로 다 뚫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네. 보안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네. 게 오히려 더 보안을 쉽게. 맞습니다. 그 제가 숫자를 세봤어요. 몇 개를 사인하는지. 그러니까 각각마다 사인을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24개 정도 되더라고요. 개인 신용정보 동의, 모동의, 뭐 거기에 따른 모동의, 또 통장에 대한 뭐 저기 그 통장으로 인출할 수 있는 거에 ATM에서 인출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동의, 카드에 대한 동의, 이거 그냥 한 장으로 만들면 되는 일이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런 식의 그 일들이 여기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똑같이. 이게 뭐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근데 그대로 좀 더 해보면 빅데이터가 뭘까? 그러니까 저는 그 예전에부터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되게 익숙했던 사람이라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들을 생각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안 해본 일이라서 그냥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활용하든 말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활용하면 좋은 거고 활용 못하면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야 빅데이터가 뭐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에 사실은 공공 부분을 포함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좀 많이 변화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배우는 학생들조차도 빅데이터 그러면 그게 무슨 분석의 일환이다 혹은 이걸 무슨 새로운 뭐 분석 방법 정도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빅데이터라는 걸 데이터를 모두 축적을 오랫동안 해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치가 있는 건데 그냥 일종의 분석 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심지어 공무원분들은 그거에 대한 것조차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인식이 지금 상당히 뭐 말은 개념적으로는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빅데이터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라든지 민간 영역에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그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어야 될 곳이 사실은 공공 부분이고 정부가 적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정부조차도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걸 가는데 그 빅데이터, 이 데이터, 그 예를 들어 자동차만 관련된 얘기만 갖고 놓고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그 차를 가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없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것들이 갖춰지고 그게 분석되고 하지 않으면 자율주행이라는 한 단계에 접근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계가 글로 우리는 가는데 우리는 이 부분야 때문에 기술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못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또 금융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맞아. 저는 그 진짜로 넌센스라고 생각했어요. 20번 사인하면서 세상에 전 국민을 다 지문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 사는 우리가 이 정도의 생체 인증으로 간단히 처리를 하지 못하고 이거를 지문을 한 10번은 갖다 대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게 도대체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뭐가 우리를 막고 있는 걸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러는데 이거를 각각의 금융에 있는 환경이나 이거를 도입해서 이걸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서 제공한다. 이건 거의 요원한 일이잖아요. 금융상품이 근데 그렇게 고도화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못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본보다 미국보다 중국보다 훨씬 더 이 빅데이터에 민감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없는 자원을 잘 조직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데이터에 우리는 둔감하고 이거에 관련된 규제에 지금 벌써 몇 년이나 국회에 처박혀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공청회나 이런 노력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세상을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크라우딩 서비스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은 지나가고 있고, 우리의 크라우딩의 모든 것들은 아이클라우드로 가 있거나 구글 클라우드가 있거나 모든 것들이 가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의 어원적 분석은 누구로 할 거며, 이 생활의 분석은 도대체 어디 걸로 할 거며, 저는 그러면 새로운 상품들은 또 어떻게 만들 거면, 저는 구글 광고, 페이스북 광고 전체 무섭게 느끼는데, 갑자기 오늘같이 야한 영화가 몇 개가 이렇게 떠올라서 왜 그러나 봤더니 어저께 검색을 좀 이상한 걸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것들이 분석돼서 바로 그 상품으로 권해지는 게 지금 상황인데, 지금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걱정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조한연구원님이 우리들의 첫 번째 이야기에 이 얘기를 꺼낸 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고, 남들이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한테 있어서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거죠. 저는 오늘 대표님의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버린 유니콘 기업의 우리 70%가 여기 안 돼? 뭐 이런, 뭐죠? 진짜로 안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다른 관점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사실은 대한민국의 그 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규제가 사실은 많고, 시장이라는 곳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최근 같은 글로벌 경제 구조에서는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시장 자체가 기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거의 대부분이 재벌 구조로 경제가 주도가 되고 있고, 중소기업이라든지 밑에 소상공인들은 거기에 기생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말씀대로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기존에 구축하고 있던 재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미 독일이라든지 자동차 선진국들은 수소에너지, 전기에너지 이미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제서야 개발한다고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자동차 업체는 현대자동차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이 사람들이 전기나 수소 자동차를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형제나 자기의 친척들이 정유사를 하고 있죠. 예, 그러한 구도가 사실은 이런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 즉 기존의 2차, 3차를 가지고 먹고 살던 시장의 그 구도를 완전히 재편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뭐 잘못된 포획 현상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포획 현상 이런 거에 의해서 사실은 시장 규제가 쉽게 잘 풀릴 수 없는 여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첫 번째로 저희 주방진 연구원님이 저희 클라우드 저희가 올랐던 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바로 두 번째로 저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로 이재명 교수님이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비틀어 주신다고요? 네. 이미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지금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정책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좀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은 사실 한국 경제계의 밑바탕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용 인구의 99%를 저희 중소기업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적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요성 때문에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정 정부가 생긴 이후로 중소기업에 관련된 정책을 전담하는 중앙부서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 중앙부처가 이제 중소기업 청이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라고 하는 부로 격상이 됐죠. 그래서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세계적인 불황이라든지 이제 경제적 좋지 않은 상황과 더불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 생기면서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기업들의 사정은 별로 나아지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의 중소기업에서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도대체 부서는 바뀌고 유력 정치인이 장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나아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본 결과, 이유가 뭔가 했더니, 사실 국제 경기가 안 좋고 이런 건 저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그거를 제외한다면 중소벤처기업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중소벤처기업부라는 이름으로 지금 많은 사업들과 정책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의 대부분의 정책들이 금융적 지원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게 돈을 대주는 걸로 거의 대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여건도 어렵고 자금 사정 안 좋기 때문에 사실 급한 불 꺼주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원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돈만 빌려준다면 아무리 정부가 빌려주는 돈이라지만 결국은 또 빚이라는 거죠. 잠깐은 숨을 쉴 수 있지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또다시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또다시 그 어려움 때문에 또 다른 데서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결국,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돈도 못 빌리는 중소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잠깐 말씀 나누셨지만, 그 중소기업이 돈 5천만 원 정도의 보증을 받고 돈을 대출을 받으려면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네,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 그렇게 준비를 해가도 담보라든지, 물론 뭐 담보 이제 그런 건 없어졌지만 그래도 그거에 준하는 걸 항상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정부나 국가가 반드시 시장에 개입해서 그러면 그 어려운 부분을 뭔가를 해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돈을 빌려줘서 그 사람들의 잠깐의 배고픔을 없애줄 게 아니고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정부가 매년 하고 있는 공공구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민간 시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는 건데 2018년 기준으로 보시면 123조 한 4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 구매 실적은 93조 9천억으로 한 94조 정도 되는데 전체 비율로 따지면 76.2% 정도가 돼요. 76.2% 정도가 되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많아? 중소기업들 거 거의 그렇게 많은 돈을 사주고 있으면 굉장히 크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94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커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요, 그 물건이 원래 단가가 아닌 최저가 입찰에 의해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소기업의 마진폭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구매라고 하는 영역에 모든 중소기업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조달청을 통해서 직접 생산 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다 통과를 해서 자격을 여러 개를 획득을 해야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2천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 중에 공공구매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1% 내외?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어려울 때 한시적으로라도 이 중소기업 공공구매 비율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76% 수준인데 2016년만 해도 기록에 이미 있지만 80%가 넘었었고요. 물론 이제 제도가 변경되기 전이지만 과거에 90%가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무턱대고 기준을 낮춰서 아무나 들어오게는 안 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지금보다는 그 영역을 좀, 진입 장벽을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그 중소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책들이 마련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규제책들이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으시겠지만, 예를 들면 생계형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9년 현재 79개 품목에 대기업들이 그 품목에는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없게끔 하는 제도인데요. 만약에 대기업이 그 해당 품목에 들어오게 되면 5년 동안 진입할 수 없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매출액의 5% 이상을 이행 강제급으로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게 강제가 아니다 보니까요, 지키는 곳이 없습니다. 대기업들이 그 영역에 그냥 무시하고 들어오는 거죠. 강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심지어 몇몇 언론들은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너무 지나치게 그 시장에 개입을 한다. 너무 지나친 규제책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중소기업들이 타성에 젖을 수 있다. 그렇게 보호만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국회에 이미 법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벌써 몇 년째 표류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구매 대상 기술 개발 제품 수의계약 제도라, 이름이 좀 길죠. 이게 있어서 제가 이건 좀 보고 읽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활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서 성능 인증, 우수 조달 물품, 신제품 인증, 품질 인증 소프트웨어, 신기술 인증, 구매 조건부 사업 성공 제품 등 6개는 공공구매를 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이 상당한 마진폭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의무화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죄 짓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의계약을 해주면 저 업체와 혹시 부정 결탁이 된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 이것을 대기업에 한 번에 공사로 묶어서 턴키를 해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들이고 노력을 많이 해서 몇 년 동안 기술 개발을 해서 자신들만의 기술 개발한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이 총괄 낙찰을 받은 대기업에 가서 그 일을 부탁할 수밖에 없고 대기업들은 상당 부분의 마진을 제외하고 하청을 주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점 몇 프로 이내 이익률만 가지고 일을 하는 현실을 지금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일견 이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벌써 옛날 같으면 거들떠도 안 볼 영역, 자동 판매기, 자판기라고 하는 영역에 코카콜라나 롯데칠성, 동아오츠카 같은 대기업들이 진출해서 거기를 이미 소기업 자영업자들은 다 멸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무분별한 시장 진출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이 부분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들이 거의 대부분 기술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기술을 개발할 여력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히려 이거는 제안을 하고 싶은 건데 중소기업 기술청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전문 부서를 일원화해서 지금 분산이 되어 있는 이런 기술 지원이라든지 규제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 권리에 대한 침해 이런 부분을 좀 일관화된 이 규제를 할 수 있는 관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청 자체가 산업자원부 산하에 있는 하나의 청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법령도 만들 수가 없었고요. 대통령한테 가서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러이러한 걸 해야 됩니다. 얘기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청은 항상 밀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롭게 이제 창설이 되고 부가 됐으니까 전반적인 총괄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중소기업들이 기술에 대해서 되는 영역은 이 중소기업 이제 기술청이라고 하는 곳에서 좀 더 이제 고도화하고 전략화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사실 지금 굉장히 현실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이 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중소기업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저는 좀 근원적인 얘기들 좀 나누고 싶네요. 그러니까 도대체 중소기업은 왜 지원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그냥 우리 아랫목 윗목 정책 있잖아요. 그냥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윗목이 따뜻해지는 거 아니냐? 왜 그러면 그 잘하고 있는 대기업들 삼성 하나 잘 키워서 우리 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하고 전 국민이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삼성, 포스코 몇 개 이 단단한 기업 잘생 똘똘한 거 몇 개로 우리 그거잖아요. 우리 그 도박하다 보면 똘똘한 거 몇 개로 이게 해보자 이럴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럴 수 있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면 그것도 국가의 정책적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가 달라졌냐면 대기업이 더 이상 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기업이 계속 우리가 삼성은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현대도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우리 은행들도 수익이 계속 늘어나는 대기업 기업군들이.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보험이 우리나라 최고의 이익을 냈어요. 그런데 6천 명 이상을 사람을 줄였어요. 은행이 줄어드는 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삼성도 늘어나는 수익, 1년에 그 내리는 때는 수익에 비해서 인원들의 채용을 훨씬 더 적게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는 거죠. 당연히 구조가 고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채용할 이유가 없어요. 임금도 높고 또 노조도 잘 돼 있고 그런 관리 비용을 감수하면서 사람을 채용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소기업이 제대로 발전되고 보호되지 않으면 이거에서 떨어져 나가고 대기업이 차지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규모 신원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일자리의 문제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영국이나 일본 선진국들을 보면 실업수당이라고 하는 측면을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청년의 일자리의 문제나 이것들의 문제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하는 것이 일자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직업군을 만들어서 사회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중소기업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데 반면에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사회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중요해요. 우리는 대기업 하나가 우리가 대기업이 천년만년 갈 것 같지만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IMF 때 몇 개 기업들이 쓰러지는 거 저거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기업들이 죽어나는 거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음식을 한강줄에 몰지 말자. 지금 근데 무지막지하게 한강줄에 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의 사회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소기업이나 벤처 또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도 일자리 문제거든요. 그게 579만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사회적 안정성의 측면이나 일자리의 측면이나 또 부가가치의 측면에서도 기술개발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서도 지금 이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좀 첨언을 드리자면 현실적으로 그 사회 경제에 대한 이 정의 차원에서도 실현이 돼야 될 문제인 게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왜 이 건전한 시장 경제를 자꾸 정부가 개입을 하려고 하느냐. 운동장이 평평하다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 구조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어떤 사람, 과거 군사 정권 시절에 몇몇 기업들이 혜택을 받음으로써 국가의 주도 사업을 전부 독점을 했고 그걸로 국민들이 희생을 기반으로 삼아서 성장해온 그 대기업들 몇몇이 족벌 체제를 갖추면서 재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이지만 영국의 웹스터 영영대사전에 영어로 표기가 될 정도로 특이한 괴물이 돼 있다는 거죠. 시장이 기울어져 있고 재벌이라고 하는 독점 괴물이 나머지 사람들을 들어올 수 없게끔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에서 중소기업들 보고 건전한 경쟁을 하라는 건 그냥 자살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재벌과 대기업은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재벌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재벌에 대한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회개혁 정의 실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저한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세요. 그래도 대한민국을 매겨 살리는 거는 재벌들 아니냐, 삼성 아니냐, 현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단적인 예 하나만 딱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008년 기준 재벌 30대 재벌이 가진 그 사내 현금 보유액, 사내 보유액이라고 450조 정도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많습니다. 2017년 대비해서요. 자그마치 30% 이상이 늘어났어요. 즉 현금을 훨씬 더 30% 이득이면은 대표님 더 잘 아시죠? 얼마나 이윤이 크게 난 건지. 30%가 넘는 현금액을 몇십 조가 되는 그걸 갖고 있는데 과연 그게 낙수 효과로 저희들한테 내려왔나요? 전혀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돈을 벌면 우리 밑에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낙수론은요. 이미 말이 안 되는 걸로 밝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를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이 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심판이 거꾸로 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심판에 말한테 핸디캡을 주잖아요. 어떤 센 말 있고 이게 맞춰보고 근데 약한 말한테 핸디캡을 더 달고 센 말한테는 핸디캡을 풀어주는 상황인데 특히 그게 어디 나타나냐면 자본시장에서 나타나요. 지금 자본시장에서는 딱 지금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한 돈 아니면 우리가 주식을 산 돈 우리가 공모에 들어간 돈 다 이게 어디로 갈까요? 자, 중소기업으로 갈까요? 중소기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은 돈들이 다 그리고 우리가 공모주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소기업,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시장 자체가 우리한테 현재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구글이 나오기를 바라고 애플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거는 연목구호도 이런 연목구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분명히 해야 될 건 뭐냐면 더 이상 지원 정책 위주의 방법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죽겠으니 가서 죽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물 한 모금 먹이고 더 하는 것이 마치 이게 중소기업부의 일인 것처럼 돼 있어요. 맨날 발표하는 모든 정책이 이번엔 12조 푼다, 이번엔 36조 푼다, 이번엔 뭐 근데 그 푸는 게 뭐냐면 뭐 일자리 안정기금 또 모금 특별기금 뭐 이런 것들이에요. 거의 다 써버리고 이제 그냥 없어지는 맞습니다. 다 매몰 비용이에요. 기회 비용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것들의 생각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시장을 어떻게 넓히느냐. 시장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또 새로운 창업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자기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래주머니를 좀 덜어주느냐. 그리고 거기서 좀 공룡들한테 모래주머니를 어떻게 좀 달아주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같이 얼마 전에 같이 얘기한 게 있는데 1930년대 미국 공항을 어떻게 이겨냈냐는 거죠. 사실 반독점법의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막을 거 막고 이게 하는 게 건전한 경쟁을 일으켜서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에 있는 구조로 가는 것, 대기업과 재벌 위주로 가는 것들이 독점적으로 가는 게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저는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불안해요. 전혀 안정적이지 않고 또 그 성장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장 동력과 에너지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근데 좀 답답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기업의 자산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해요. 사내유보금이 1,000조인데 지금 한국에 몇 년치 세금보다 많잖아요.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되더라도 대기업에 있는 자산을 잘 활용해서 사내기업을 육성하거나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그 돈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자산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구원들이나 지금 다 괜찮은 인력들은 다 나가지 않습니다. 대기업 아니면 해외거든요. 중소기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사람 뽑기가 참 힘들어요. 심지어는 네이버에서도 IT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IT 관련된 인력, AI 특히 인공지능 관련된 인력이 없다는 얘기는 대기업이 인력을 키우는 부분에 자기네도 돈을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 돈으로 인력을 끌어안기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죠. 정부가 왜 가만히 있을까? 이런 생각, 정부가 세금을 싹 걷어가지고 그런 거에는 안 쓰고 최저임금 때문에 난리치니까 거기 일자리에다만 100조 쏟는 거야. 잠시 진짜 1년 동안 쓰고 없어질 돈인데. 창업과 스타트업의 차이를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강의할 때 많이 써먹는데 창업하고 스타트업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그 책에는 적혀 있어요. 처음 봤어요. 창업은 자기 돈으로 하는 거고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거고 스타트업은 남의 돈으로 사업하는 거고 그 차이래 그게. 그거 보면서 이렇게 똑같은 말이 있어요. 저도 참 웃었는데 지금 한국에는 그 경계가 없죠. 저는 한국의 창업과 스타트업의 공통점은 대출이 많다. 대출이 많다. 창업기업들한테 자금 지원해 주는 거는 한국이 최고예요. 망하는 것도 최고죠. 네. 근데 뭐가 많이 아쉬웠냐면 선택과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대기업하고 함께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안정적으로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되더라도 혁신성 있는 벤처기업이 된다 그러면 대기업하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가면 좋은데 대기업은 배제돼 있어서 정부가 돈을 많이 선택과 집중도 못할 뿐더러 선택과 집중을 하더라도 활로가 없어서 다 사장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저는 여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말씀하신 거에 재밌는 사례가 저한테 하나 있어요. 어떤 재밌는 사례가 있냐면 해저 케이블을 까는 기술을 가진 독보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수주를 하는데 그 신용도가 중소기업이라고 신용도가 떨어진다고 수주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기술이 없는 대기업에다가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앞에 쓰고
계약을 하고 우리한테 그 약정을 주면 내가 그거를 해줄게. 그거를 10년 동안 잘했어요. 근데 그게 수익률이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사장이 너무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앉아서 그 어디는 그 이름도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어디 무슨 전선은 뭐 한 15% 20%씩 벌고 이게 너무너무 이 사람은 화가 나니까 난 더 이상 안 주겠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 앨리스는 아무튼 그쪽은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다른 곳에 안 되는 것이라도 끌고 오고 이쪽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매출은 줄어들고 수익률은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해외에 가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해외도 신용도가 안 되니까 보증을 안 서줘.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개입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대책이 없어요. 저는 CBC도 뭐든 다 좋은데 이런 약탈적 구조가 바뀌지 않는 맞습니다. 한은 제가 드린 말씀도 그 이 부분이었고. 구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그래서 문제- 실제 그게 법제화가 되기 위해서 이 공론화가 됐었고 얘기했는데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저 재계의 반대로 다시 또 이렇게 아니 근데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딱 보면 되죠. 공무원들도 신용도가 높은 회사를 데리고 오라는 거죠. 기술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고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현실은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라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치 국가다 보니까 모든 게 법으로 마련이 돼줘야 되는데 약탈 구조를 법으로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또 이런 것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시장의 영역은 뭐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그런 얘기들 해나갈 거라서 오늘 얘기를 이게 안 하겠지만 답답해 죽겠어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김 대표님 말씀처럼 정말 건전한 대기업의 산업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좋고 뭐도 좋고 그 다음에 시장에 모험 자본이 들어와서 모험 자본이 그 용기를 네. 보상받으면 그 다음에 알아서 움직이고 이게 너무 쉽고 편한 일들이 있는데 쓸데없는 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걸 500만 원을 왜 막아요 도대체? 이게 그게 아니 말한 대로 대수를 이거를 몰라서 그런다는데 이게 평균이라고 하는 걸 딱 찍어가지고 500만 원이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하는 건데 평균은 이렇게 돼도 평균이 네. 같을 수 있는데 예. 이 설마 산수를 못 하겠어요. 뭐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진짜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런 부분이 저도 좀 항상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공과 사실은 구분될 수가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공공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 김 대표님 말씀처럼 건전한 대기업과 건전한 벤처기업이 서로의 윈윈 전략을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서로의 수익을 나눈다면 시장은 정말 잘 돌아갈 것이고 이게 소비로 이어져서 나라는 자연히 부강하게 될 텐데 문제라는 거는 이제 약탈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고 그 약탈을 막아야 될 공공은 그 약탈을 하는 쪽과의 커넥션이 있어서 그 약탈을 막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더더욱이 이 약탈이라는 걸 막으려면 우리나라는 법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법을 만드셔야 될 분들이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싸우고만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 와중에 중소기업들은 자기네 기술 뺏겨가면서 대기업 몇몇 재벌들의 그 하청업체로 몰락한 다음에 제가 뭐 어디 기업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뭐 워낙 유명한 사안이니까 그 S로 시작되는 그 유명한 기업의 산하 기관들 그러니까 하청업체들 평균 1년 순이익률이 1%가 되질 않습니다. 0.7 몇 %예요. 그러면 뭐 대표님 더 잘하시겠지만 순간에 예를 들어서 한번 배송 실수가 났다. 그때부터 무조건 적자입니다. 말한 대로 중소기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고 오늘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재밌는 얘기들을 나누는데 우리가 중소기업을 보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중소기업부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살피는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이건 보살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남겨놔야 되는 일들이고 이게 그 과일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아야 되는 그 같은 것처럼 우리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들인데 모든 것들이 어떻게든 돌봐야 되는 것으로 이제 가고 있으니 이게 끼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심판으로서의 규제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우리들 즉시 다시 모든 것들이 점검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체급, 그러니까 말의 체급에 따라서 이게 그 핸디캡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는 거꾸로인 것 같아요. 그냥 비를 먹은 말한테는 핸디캡이 많이 달리고 튼튼한 말한테는 핸디캡이 풀어주는 이런 식의 정책들이 즉시 시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좀 암담하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 좀 얘기를 하면서 제 생각이고요. 감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호의 경제 빅페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